자, 이번 시간은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수도권의 권역을 이렇게 구분했다면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놓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어쨌든 민주성과 합법성에 의해서 절차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수립 절차입니다. 우선 수립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계획안을 입안하겠다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죠. 수도권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칩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 즉 수도권 내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1차 심의가 필요하고요. 2차 국무회의를 통해서 2차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겠다. 그러면 수립권자, 입안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권자는 대통령. 국토해양부 장관은 결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을 관보에 교시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승인권자는 대통령이 된다. 계획이 승인된다면, 결정된다면 수도권은 이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또 용어가 약간 애매한 것들 보면 여기서 수립 나왔죠. 그렇죠? 수립권자 나왔고 입안을 한대요. 여기 보면 승인을 한다고 하고 결정한다 그러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수립이 입안이고 입안이 수립이고 승인이 결정이고 결정이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들 보면은 이거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법에서는 수립, 어떤 건 입안, 어떤 건 또 기정, 어떤 건 또 결정, 승인, 막 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개념 자체만 그대로 보시면 수립이라는 것은 계획을 입안이라는 것은 우선 계획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수립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 막 이렇게 수립하겠다. 그리고 지정, 어떤 계획이 어떤 지역을 지정하겠다. 승인과 결정 거의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 나중에라도 헷갈릴 수 있는데 법적 해석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좀 바꾸긴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인과 지정, 입안과 수립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은 정리를 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추진계획은요. 수도권 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된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작성한다. 수도권 계획안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혹은 그 관계 행정기관장은 그런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자. 또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확정된 추진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크게 계획을 수립했다면 해당 시군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맞는 내용을 보다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내용이겠죠.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되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있고요. 추진계획이 있다는 거. 정비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는 전략적 계획이라면 추진계획은 실행계획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개념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 앞에서 나왔던 그 수도권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수도권 정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수도권 정비위원회. 자, 수도권 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한다. 뻔한 얘기죠?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수립했던 내용도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비롯한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컨트롤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개의하고, 즉 과반수 이상 모여야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50% 이상 참석해야 되고 그 50% 중에서 다시 50% 이상이 찬성해야 그 안건이 통과하겠다. 가령 이런 거잖아요. 가령 뭐 연천 지역을 성장관리 지역에서 개발 억제 권역으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통과하려면
수도권 심의위원회 절반 이상 와야 되고, 거기서 절반 이상 찬성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 자, 그런 심의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수도권 정비계획의 소관부처별 추진사항, 그리고 수도권 정비와 관련된 추진계획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밀억제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종전대지 이용에 관한 계획, 총량 규제에 대한 사항,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수도권 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 모든 내용들을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는 컨트롤하겠다. 자, 그럼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맡는다. 그렇죠?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요. 그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이다. 그렇죠? 여기에 장관이면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인 차관이 들어온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부차관, 국방부 차관, 행안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식품부 부차관, 지식경제부 부차관, 환경부 부차관, 국토해양부 부차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심의안건과 관련돼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아닌 차관이 한 수준 낮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인 위원회의 구성이다.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고 우리나라에 중요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자, 그 밖에 또 위원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들어온다. 시장하고 도지사가 아니라 부지사와 부시장이 들어오는데 서울특별시 부시장, 광역시 부시장, 경기도의 부도지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자, 위촉위원을 또 지정할 수 있어요. 위촉위원은 5명 이상인데 수도권 정책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이다. 그래서 이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우리 교수님들이죠. 그쵸? 교수님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 여러분이 대학교 교수님들, 웬만해서 좀 유명하신 교수님들은 이런 수도권 정비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중소도시위원회 등등등 국가 정책에 관련된 위원회에 거의 다 소속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교수님들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교수님들도 이와 같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촉위원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우선 간사장과 간사를 1인씩 두면서 국토해양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이제 간사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해서 그것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봤던 건 뭐예요? 수도권 정비위원회죠. 그렇죠?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있고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 자, 그럼 실무위원회는 뭐냐? 실무위원회는 수도권 정비위원회로부터, 즉 상위에 있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 경우 수도권 위원회가 의결한 걸 본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는 조금 더 좀 가볍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결정한 것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 정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다루기 힘드니까 일정 부분은 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는 거죠. 그럼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결정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고, 관계행정기관장이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정책에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관계행정장의 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다시 본다면, 자,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우선 수도권 정비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들어왔죠. 실무위원회는
그 차관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국토해양부 장관은 1차관, 2차관이 있으니까 1차관이 들어왔고요. 위원은 중앙정부의 국토과학기술, 교육과학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체육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등등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지정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중앙도시계획, 수도권 정비위원회는 해당 관계부처의 부차관들이 들어왔죠. 근데 실무위원회는 그거보다 좀 더 낮단 말이에요. 낮다 보니까 차관이 아니라 그 소속된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거의 뭐 국장급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유효한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2급 또는 3급 공무원, 그렇죠? 2급 또는 3급 공무원,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 소속 기관장이 지정한, 시장이 지정한, 그렇죠? 시장이 지정한 사람들이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 모인다. 위촉위원은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 경험과 학习풍부한 자로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여긴 또 누가 결정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수도권 정비위원회도 그렇고 실무위원회도 그렇고 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간사는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 소속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위원회와 수도권 실무위원회로 나눠주고요. 수도권 실무위원회는 정비위원회보다 조금 더 규모와 그런 레벨은 낮지만 거기서 결정한 것은 동일하게 보겠다. 그래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이제 수도권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 중에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우선 우리 봤었죠?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 등으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정의하냐. 대학은 대학과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이런 것들 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다. 공장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 무조건 다 공장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500제곱미터라는 기준을 미만이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공공청사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이것보다 적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 청사가 되고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의 출연을 받은 법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그리고 정부 출자 기업들은 다 공공청사로 본다. 그러니까 뭐 공단 같은 것들, 뭐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도 다 정부 공공청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이에요.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조성 사업, 지역 종합 개발 사업 등. 자, 택지 개발 조성 사업은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 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 조성되는 주택지 조성사업 등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규정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을 좀 정리해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은 수도권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못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조성 사업이나 지역 종합 개발 사업이다. 택지 조성 사업은 택지개발 주택법 산입법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지역 종합 개발 사업에서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종합 개발 사업 중에서 다음의 사업, 공업 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그러니까 지역 종합 개발 사업은 시행하는데
그 100만 제곱미터 면적 중에서 공업용지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관광용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대규모 사업으로 규제를 받고 과밀억제든 성장관리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든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한다는 거죠. 자, 100만 제곱미터 이제 이상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까지 들어오는데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업용도로 구획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 공업용지 조성 사업, 즉 공업용지 조성만을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산입법에 따라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개발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유무역지구 조성사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조성,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용지 조성 등 공업용지 조성에 있어서 30만 제곱미터에 되는 면적들은 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보겠다. 저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은.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제사항은 우선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우리 100만 제곱미터에서는 이제 포함되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시행되는 관광지 조성 사업은 30만 제곱미터가 뭔가 매립해서 그렇죠? 매립지에서 만드는 건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보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국계법에 의한 유원지 설치 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 이용 시설 사업 설치 사업들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 경우 수도권 정비에 의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보고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권역별로 입지를 제한하겠다. 이런 면적 규정이 나온 거죠. 자, 다음은 총량 규제입니다. 자, 총량 규제. 총량 규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량 규제라는 게 뭐예요?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총량을 정해서 그것이 초과할 경우 제한하겠다.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를 고시한다. 그러니까 공장 총량제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를 하겠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우선 공장 같은 경우 공장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에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한 면적 기준으로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공장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 그러니까 공업지 같이 공장 같은 경우 땅바닥 면적이 아니라 공장의 건축물.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화물 적지 않은 공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공간 제외하고 건축물이라는 건 뭐예요? 대지 면적분을 깔고 하는 건축 바닥 면적을 따졌을 때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은 총 허용량 산출 방식과 시도별 공장 건축의 총 허용량을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마다 관보에 고시한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총량을 지정한다는 거고요. 시도지사는 과거 3년간, 향후 3년간의 공장 건축 예상량 등 시도별 총 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 자료를 시도별 총량을 결정한 해 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에 제출한다. 말 어렵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이제 과밀부담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과밀부담금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권역별로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나눴고 그 중에서 유독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과밀부담금 제도라는 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과밀부담금제에 따라서 본다면 자, 과밀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는 지역의 인구 집중 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그 밖의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 분명 사람이 많이 사는 공간에 이와 같은 시설들이 모인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테니까 과밀 부담금 내라. 또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정비사업조합 및 건축물 건축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낸다. 자,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정비사업에 의해서 업무용 건축물을 지었을 때,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조합이 붕괴됐어, 없어졌어. 그러면 그 조합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그 부담금을 내야 된다. 부담금의 산정 기준, 부담금은 건축비의 10분의 1로 하되, 총 부담금은 건축비 10분의 1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을 정한 바 건축비의 10분의 5, 100분의 5, 즉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전체 건축비가 100억이었다면 10억의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조정을 통해서 5억의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그런 말이 될 거고요. 건축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겠다. 자, 부담금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안 낸다.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 즉 지역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 그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담금에 부과된 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50% 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데, 도정법은 아무래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한 특례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과밀 부담금에서 50%로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그런 감면 대상은 정비사업, 주차장, 면적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부담금을 통해서 이제 부담금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부담금의 감면,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을 뭐 면제시키는 것도 있고 감면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셔도 되고, 필기시험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산정 방식이나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넌지시 알아두시면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선 알아두자. 과밀 부담금이라는 것은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이제 수도권 발전 계획과 수도권 정비 계획인데, 특히나 오늘 이 시간은 수도권 정비 계획이었죠.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해서 권역을 구분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수도권 실무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배우고 있는 국토 및 지역계획 중에 지역계획의 한 부분, 수도권 발전계획, 즉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는 또 하나하나 구분별 계획도 또 들어가고 기타 지역계획들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